자, 잘 지내셨죠? 예.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부가징수,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부동산 관련된 임대에 따른 사업소득 등 이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양도소득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에 대해서 지문 정리 좋은 내용으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받으시고 또 중간중간에 지문 정리 읽어보시면 도움이 더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기출 재구성 문제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할게요. 먼저는 우리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제 부가징수고 여러분들 요약집으로는 이제 페이지로는 이제 그 97페이지로 돼 있을 겁니다. 97페이지로 돼 있고 양도세 부가징수인데 일단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까지 했는 겁니다. 지금 판양도가액에서 우리가 필요경비를 뺀다 그랬어요. 필요경비를 뺀 이 금액을 우리가 양도차익이다라고 그랬어요. 양도차익이다. 양도차익. 그리고 이런 양도차익에서 이제 장기보유를 해야 되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그러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 금액이다. 우리 시험은 이 양도소득 금액 여기까지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물론 이제 지난 33회처럼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들어봤죠. 기본공제를 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그러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물어보면 기본공제까지 해야 되죠. 기본공제까지. 그리고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이게 이제 산출세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산출세액이 된다. 산출세액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양도가에서 여러 가지 필요경비를 빼는데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실질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죠. 실질거래가액. 그러니까 요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매매로 거래된 가액을 우리가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 양도가액이 만약에 5억이었다. 실제로 내가 5억에 양도를 했다. 그럼 5억에서 이제 이 필요경비인데 필요경비는 우리가 이제 취득가액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가 이제 기타죠. 추가가 또 있죠. 취득가액이 있고 추가가 있고 여기서 이제 취득가액도 실제거래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취득을 3억에 취득했는데 또 여러 가지 취득할 때 이전비 같은 거, 취득세, 이전비 등 이런 것이 또 추가 또 1,200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가액은 3억에다가 또 1,200이 취득세, 취득할 때 소개비, 또 취득할 때 여러 가지 또 이전비, 이런 거 수수료 등 이런 거 해서 1,200이 되어서 3억 1,200이 총 취득가액이다. 그러면 이 취득가액을 우리가 차감해 줘야 되죠. 취득가액을 우리가 차감해 줘야 된다. 3억 1,200을 너무 여기까지네. 하여튼 우리가 취득가액이 토탈 3억 1,200으로 가정할게요. 지금 뒤에 동그라미 3개. 그리고 기타 추가되는 것이 우리가 취득해 가지고 확장해서 팔기도 하고 또 이걸 개량해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확장비나 증축비 등 들어가죠. 그런 것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씁니다.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할 때 소개비도 들어가죠. 양도할 때 소개비가 양도비죠. 양도비.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장비가 2천만 원 지출한 걸로 확인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 2천만 원. 그 다음에 또 양도할 때 소개비가 또 800이 더 추가됐다. 그러면 토탈 확장비 2천만 원, 양도할 때 소개비 800 하면 기타 또 추가 2,800이 또 추가 경비다. 그러면 취득가액 3억 1,200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되는 거 또 자본적 지출 양도비 합쳐서 2,800 합치면 토탈 필요경비가 3억 4천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가액 5억에서 들어간 돈이 3억 4천 들어갔잖아요. 취득가액으로 3억 1,200, 또 기타 확장비 등으로 2천만 원, 양도할 때 소비 800. 그래서 토탈 들어간 필요경비가 3억 4천. 그럼 5억에서 3억 4천 빼면 양도차익이 1억 6천만이 되는 거죠. 1억 6천만 원. 그리고 내가 이걸 갖다가 등기치고 5년 8개월 보유했다. 그러면 5년 8개월 보유해가지고 1억 6천만 원의 10%인 1,600만 원이 장기 보유가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8개월 보유하고 등기치고 팔게 돼서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양도차익의 1억 6천에 10%인 1,6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나의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 1억 6천에서 10% 장기부의 1,600을 빼고 나니까 1억 4,400만 원이 나의 양도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나의 양도소득 금액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등기만 돼 있으면 보유간 상관없이 무조건 뭘 해준다?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해준다 그랬죠. 그럼 과세표준은 1억 4,400에서 250 기본공제 무조건 해주면 1억 4,150만 원이 뭐가 된다?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세율을 곱해주는데 이 곱해주는 세율이 상당히 복잡했죠. 이 곱해주는 세율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율은 거의 주택으로 나오죠. 자, 세율, 주택에 대한 세율 지난번에 한 생각이 날 거예요. 주택하고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하고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다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다음에 분양권을 양도했을 때 또 우리 또 일반적인 토지 건물을 양도했을 때 곱해지는 세율이 달랐죠. 그리고 등기냐 미등기냐에 따라 세율이 달랐습니다. 미등기 됐으면은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팔면 무조건 70% 세율이다 그랬어요. 미등기로 팔면 분양권은 미등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일반 토지 건물은 미등기로 팔면 70%. 그래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팔게 되면 요 곱해주는 세율이 70%를 곱해준다고 그랬어요. 과세 표준에 70%를 곱해준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등기돼 있으면 이제 세율이 좀 낮죠. 등기돼 있으면. 근데 이제 1년 미만 보유냐, 1년 이상이 보유되어서 2년 미만이냐. 그다음에 2년 이상이 보유되었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랐죠. 세율이. 요거 잘 냈다고 그랬어요. 등기돼 있는데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더라도 세율은 70%죠. 분양권도 1년 미만이면 70%죠. 근데 일반 토지 건물은 1년 미만은 50%죠. 50%, 그죠? 50%. 그다음에 이제 주택을 등기치고 1년 이상 보유가 되면 2년 미만은 60%라고 그랬죠. 분양권도 60%, 그죠? 근데 일반 토지 건물은 일반 상가 등은 1년 이상 2년 미만 40%가 되죠. 40%. 그리고 우리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가 됐죠. 그러면 6%부터 45%의 이렇게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그랬죠. 단계별인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근데 분양권은 2년 이상도 뭐가 됐다? 60%가 됐죠. 분양권은 2년 이상도 60%. 이걸 주의하라고 써요. 분양권 2년 이상. 주택 1년 미만. 그죠? 일반 토지 건물도 2년 이상이면 6%부터 45% 초과 누진세를 곱해주는 거죠. 초과 누진세를 곱해준다. 그래서 요 세율을 곱해줘야 돼요. 요 세율을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세금이 산출이 되죠. 산출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을 진행했어요. 이런 내용들 생각나죠, 이제? 그리고 여기다가 또 뭘 했냐면, 여기다가 그냥 특례를 했어요. 특례가 있었는데 그 특례에서 우리 이제 다음에 제가 문제를 풀 때 꼭 풀어주겠습니다만 그 특례에서 이런 특례가 있었죠. 2월 과세라는 특례 설명했죠. 2월 과세. 자, 2월 과세 들어봐요. 2월 과세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다. 토지 건물 등을 증여받아가지고 증여받은 수증자가 이걸 갖다 10년 안에 양도를 해버렸다. 10년 안에. 그러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 토지 건물 증여받아서 10년 안에 양도를 하게 되면 수증자가 증여받아서 양도한 것이죠. 그런데 세금은 누가 양도한 것처럼 계산해 준다?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처럼 세금을 계산할 뿐이다. 근데 실제로 양도자는 누구다? 수증자, 증여받은 수증자가 양도한 것이다. 수증자가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증여자가 양도한 것처럼 세금을 계산해 주는 것. 이걸 우리가 2월 과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2월 과세일 때는 수증자가 양도자죠. 그리고 증여받을 때 증여세 낸 거. 증여세는 이는 필요경비로 공제해 준다고 그랬어요. 증여세는 뭘로 빼준다? 필요경비. 수증자가 증여받을 때는 증여세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은 필요경비로 해준다, 빼준다. 그리고 증여자가 양도한 것처럼 준 사람이 양도한 것처럼 세금만 계산할 뿐이지 실제로 양도자는 수증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증여자는
준 사람은 양도소득세, 수중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무슨 의무가 없다.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 됐어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2월 과세죠. 그리고 무조건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2월 과세로 계산한 세금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아질 때, 2월 과세 세금이 더 많아질 때 이렇게 2월 과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이혼 등으로 부부지간이 소멸이 되더라도 뭘 적용한다?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부부지간이 소멸되면 2월 과세 적용 안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나 직계조매석이 아닌 특수 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 이 배우자나 직계조매석이 아닌 특수 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10년 안에 양도하면 요 수중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을 때 증여세하고 그다음에 10년 안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그래서 수중자 받는 사람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세금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됐을 때 양도소득세보다 적어버린다. 그러면 무조건 많은 쪽 누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가 타인한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 수중자의 증여세와 그다음에 수중자의 양도소득세 총세금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때 세금보다 수중자가 적었죠. 적게 되면 누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걸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그랬어? 우회양도. 지난번에 우회양도는 배우자나 직계조매속이 아닌 특수 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안에 양도할 때? 10년 안에 양도할 때. 누가 세금이 적을 때? 수중자의 총세금이 적을 때. 이럴 때만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때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때 수증자에게는 뭐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우회 양도일 때는 수증자에게는 뭐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증여세를 부과되지 아니한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죠. 이렇게 우회 양도일 때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봤죠. 증여자가 양도자죠. 이때 수증자는 무슨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우회 양도는 무슨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꼭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것도 잘 출제되니까 이것까지도 제가 설명했어요. 96쪽에 미등기 부분도 꼭 아셔야 되죠. 미등기는 등기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거죠. 96쪽에 등기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미등기 양도자산이었습니다. 미등기는 비과세도 적용 배제, 감면에 관한 규정도 적용 배제, 장기부의도 적용 배제, 250만 원 기본공제도 적용 배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세율 100분의 70 최고세율을 곱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등기치고 양도를 해야 되죠. 미등기라도 적용해 준 거 있었어요. 미등기라도 적용되는 것. 뭐가 적용될까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적용하죠. 100분의 3이 아니라 1,000분의 3. 그 미등기라도 필요경비 계산구에 적용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치고 양도를 하게 되는데, 근데 양도 당시까지 등기가 뭐 한다? 불가능한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 등기칠 수 없는 뭔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미등기로 양도하더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걸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뭐일까? 장기 할부 조건이죠. 장기 할부 조건으로서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까지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럼 이것은 미등기로 봐요. 미등기에 제외됩니까? 미등기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이것 외에도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것들, 그죠? 또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또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등 그런 것들은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런 미등기까지 보지 않는다까지 했으니까 자, 우리는 우리 핵심서에 97쪽에 보면 양도소득세
부가징수가 있죠. 자, 그러면 부가징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부가징수. 이 양도세 부가징수도 항상 출제가 됩니다. 이제 출제가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계산된 이렇게 계산된 양도소득세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이렇게 세율까지 곱해 이제 산출세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가징수 이 세금을 어떻게 부가징수할 거냐라는 거죠. 세금을 어떻게 부가징수할 거냐. 일단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납세 의무자가 양도자예요. 양도자 판 사람. 그러면 양도자가 일정한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돼 있죠. 보통 우리가 소득세 과세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1년치 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동안의 양도한 거 1년 동안의 양도 1년치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1년치를 확정해서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정이란 말 쓰죠. 확정 신고 납부. 원래는 이제 올해 1년치를 과세기간이 소득세 1년이니까 1년치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다음 년 5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확정 신고 납부인데 현행 우리 소득세법은 세금을 빨리 이걸 조기라고 그래. 조기 확보하기 위해서 예정신고납부 제도가 있죠. 예정신고납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예정신고납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기간 중에도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 과세 기간이 안 끝났는데도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 이게 예정신고납부다. 그러면 예정신고 대상이 있는데 무조건 양도한 거주자는 다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올해요. 이 당해년도에 무조건 양도자는 무조건 예정신고납부 대상자가 돼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딱 계산했더니 양도가액하고 빼는 필요비가 딱 일치돼요. 양도 차익이 없는 사람도 예정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양도 차손이 손해받네.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꼭 포함해서 예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것 갖고 장난 많이 쳤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생긴 사람은 예정신고할 필요가 없다. 틀립니다. 양도 차익이 없는 사람, 양도 차손이 생긴 사람, 이 사람도 꼭 예정신고 대상에 포함이다라고 그래. 포함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예정신고를 해서 납부할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면 현행 양도자산의 종류에 따라 틀려. 근데 우리 시험은 100% 토지 건물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토지 건물을 팔았을 때 예정신고 기한이 다르고 주식을 팔았을 때 신고 기한이 달라요. 근데 주식을 팔았을 때 예정신고는 절대 안 나옵니다. 뭐만 나온다? 토지 건물, 무조건 토지 건물이에요. 토지 건물 나옵니다. 부동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토지 건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왜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지를 팔거나 건물을 팔게 되면 의무적으로 예정신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하느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달의 말일이 들어가야 돼. 그 달의 말일에서 2개월 이내다 이거지. 그러면 당해년도 3월 10일 날짜로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일이 3월 10일이네. 토지나 건물, 부동산은 3월 10일 날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일이 속하는 3월 달의 말일에서 2개월 이내가 돼야 돼. 그러면 5월 31일까지 해야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그 7월 20일 날 양도했다. 그러면 그 7월 달의 말일에서 2개월 이내인 9월 말까지 항상 달의 말일에서 그래야 돼. 달의 말일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근데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먼저 받고 나중에 양도, 대금청산을 해야 돼요. 허가를 받고 대금청산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아직 받기도 전에 대금청산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네. 거꾸로 해버렸네. 허가를 아직 안 받은 상태에서 대금청산을 먼저 해버렸다. 그러면 허가가 나중에 일어나네. 이때는 그래. 이때는 그 허가일이라고 그래야 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2개월 이내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딱 2번 냈습니다. 이 허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3월 10일 날짜로 대금청산했다. 근데 5월 20일 날 허가를 받았다. 그럼 5월 20일 허가되기 전에 3월 10일 날 대금청산이 먼저 빨랐잖아. 이때는 허가가 5월 20일 날 났죠. 이때는 5월달, 허가일에 속하는 5월달의 말일에서 2개월 이내 그래야 돼. 이때는 이제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 7월 30일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3월달에 대금 청산했는데 5월달에 허가를 받았다. 그럼 이때는 이제 허가일이 속하는 5월달의 말일에서 2개월 이내인 언제까지 해주면 된다?
7월 말까지 해주면 돼. 이렇게 사례로 나옵니다. 제가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날짜를 해주는 이유는 다 이런 식으로 사례적으로 나와서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허가가 늦게 난다. 허가 받기 전에 대금 청산을 먼저 했다. 그럼 이때는 대금 청산이 먼저 빠르고 허가가 늦게 난다. 그럼 이때는 허가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에서 2개월 이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담부증이어죠. 부담부증이어는 이제 그 채무를 일부 끼고 증여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빚이 3억이 있어. 그러면 빚 3억을 수증자 받는 사람이 자기 빚으로 인수하고 내가 5억짜리를 증여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5억에서 채무액인 3억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뭘로 봐? 양도로 보지. 그럼 부담부증에는 일부가 양도로 보는 거잖아. 채무액 부분.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지. 그 부분에 대한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꼭 3개월 이내입니다. 이것도 달의 말일이 들어가야 돼요.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이내다. 부담부증에는 그 달의 말일에서 몇 개월 이내다? 3개월 이내. 그 이유는 우리가 부담부증에는 일부는 양도이고 일부는 증여가 돼. 그러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두 개의 세금이 함께 과세되거든. 그러니까 함께 과세될 때 증여세가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3개월 이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부담부증에는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이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정신고를 하고요. 예정신고 2달 안에 또는 부담부증에는 3달 안에 예정신고를 해요. 그리고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또 돈으로 내요. 돈으로 납부, 이렇게 자진납부해요. 예정신고 기간까지 세금을 내요. 그럼 예정신고했죠? 신고서 제출했죠? 돈도 납부했죠.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납부할 예정신고할 때 그 산출한 세금에 대해서 10% 세액공제를 해줬어요. 예정신고 납부하면 세금 10%를 깎아줬다니까. 이런 걸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예요. 근데 이명박 정권 때 들어서면서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는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33회 때 출제됐네. 33회 때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고 세금 납부하면 100분의 5 세금의 100분의 5에 대해서 세액공제 해준다라고 틀리게 됐어요. 절대 세액공제 있다 없다.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혜택 없어요. 혜택 없다. 그러니까 뭐 10% 세액공제 해준다, 5% 세액공제 해준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세액공제 없다. 그리고 예정신고 기한까지 다 내야 된다. 근데 다만 예정신고 때 세금을 낼 때 1,000만 원 초과된단 말이야. 그러면 꼭 납부 기한까지라고 그래야 돼요. 납부 기한까지 분납 신청서를 제출해서 2개월 내 일부를 분납할 수 있죠. 예정신고 때도 1,000만 원 초과되면 뭐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납세지인데 어디다 예정신고 해줘야 되냐 이거요. 납세지 어디다가 무조건요. 양도자의 주소지로 가야 돼. 양도자 주소지. 불분명하면 거소지로 가야 돼. 그래서 양도 물건 소재지로 틀리게 자주 나와요. 내가 양도한 거 그 물건 소재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소지로 가야 됩니다. 주소지로 가야 된다. 양도자의 주소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천안치 땅을 팔든 저기 뭐 제주도에서 뭐 토지를 팔든 간에 양도소득세 세금은 어디다 신고 납부해 줘야 된다. 양도자의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그다음에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왜 그러냐면 비거주자는 주소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사업장 소재지.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네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 주소지, 거소지가 없으므로 그 나라, 그 사람, 외국에 그 사람의 주소지로 그러면 안 돼요. 외국인이 팔았다. 그러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로 해야 되지. 그 나라 주소지로 가야 되겠어? 우리나라에서 땅을 팔았는데 외국인이 비거주자네. 그러면 납세지를 그 나라의 그 사람의 주소지로 가면 안 되죠. 그럼 외국에다 세금을 내라고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어디로 한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 이게 소득세법의 납세지야. 소득세 납세지는 꼭 거주자의 경우는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비거주자는 어디로 간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 이렇게 납세지에다가 납세지에 해당하는 관할 세무서가 관청이요. 그러면 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이렇게 예정신고 납부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몇 개월 이내? 달의 말에서 2개월 이내. 달의 말일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부담부증에는 달의 말에서 3개월 이내.
오케이. 양도 차수인 생긴 사람도 예정신고 대상이야. 오케이. 자, 예정신고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특히요,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 적용되지 아니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예정신고 때 세액 계산, 예정신고 때도 똑같이 세금 계산합니다. 또 여러분들 내가 설명한 것처럼 양도가에서 필요 경비를 뺐어. 그러면 양도 차익이지. 거기서 두 개 빼야지. 장기 보유와 기본제 250만 원. 우리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와 기본제 250을 빼고 나면 과세 표준이죠. 여기다 세율을 곱해준다 이거예요. 과세 표준에다. 양도 차익에다 세율을 곱해준다 그러면 안 돼요. 예, 항상 예정신고 때도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빼고 기본제 뺀 과세 표준에다 세율 곱한다. 근데 이때 이제 예정신고에서 요거 주의해야 돼. 단서가 중요해야 돼. 어떤 거냐면 내가 동일한 올해 1년 과세기간에 똑같은 과세기간이요. 그러면 올해 1년 안에 내가 한 건만 판 것이 아니라 몇 건을 팔았단 말이야. 몇 건을 팔았는데 이때 이제 3월 달에 판 것이 내가 2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 서서 토지를 팔았어. 그러면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누진세율 6%부터 45% 누진세율. 근데 내가 7월 달에 또 팔았는데 이것도 누진세율 적용이네. 누진세율 적용. 그러면 이렇게 6%부터 45%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산하는 구간으로 이렇게 구간 두어가지고 계산하는 이런 누진세율을 똑같은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팔았다 그래요. 2회 이상 팔았을 때는 반드시 7월 달에도 누진세율이고 3월 달에 판 것도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면 7월 달에 팔 때는 3월 달에 판 누진세율 3월 달까지 이렇게 합산해 가지고 다시 세액 계산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 누진세율, 이 구간별 세율은 1년 과세 표준으로 보고 6%부터 45%까지거든. 1년치를 가지고 6%부터 45%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 3월 달에 누진세율이고 7월 달에 누진세율일 때는 7월 달에 누진세율일 때는 3월 달치까지 뭐 한다? 다시 뭐 한다? 합산이 돼 가지고 다시 합산해 가지고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하고 그다음에 누진세를 곱해 가지고 세금을 다시 산출해야 돼. 다시 산출한 다음에 합쳐서 계산했으니까 3월 달치를 다시 빼줘야 돼. 3월 달치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빼주면 돼요. 그럼 결론은 이렇게 누진세율이 1년에 2차례 이상 이루어지면 이미 앞에 치까지 합쳐서 다시 세율을 곱해 가지고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합쳐서 누진세율을 합산해서 다시 계산한다. 그리고 앞에 치 산출세금을 빼주면 돼요. 절대 계산 문제 내는 거 아니야. 합산이란 말이 중요해. 이렇게 이미 신고된 것이랑 합산한다. 누진세율 적용을 6%부터 45% 누진세율 적용을 당해년도에 2회라고 그래. 2차례 이상 양도를 하게 되면 이미 신고된 것이랑 이번에 또 양도한 이번 치랑 합산해서 이렇게 세액 계산해야 돼. 꼭 합쳐서 누진세율 적용이 1년에 2차례 이상 이루어지면 이미 앞에 치까지 뭐 한다. 다시 합산하여 꼭 이런 말 들어가야 돼요.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다시 계산한다. 그리고 앞에 치 세금 다시 빼주면 돼. 합쳐서 세금 계산한 다음에 앞에 치 세금 빼주면 돼요. 그럼 이중으로 과세되는 거 아니에요.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한 다음에 앞에 치 산출 세금을 빼주면 된다. 예정신고 때 세액 계산. 요 꼭 절대 잊으면 안 돼. 두 군데. 예정신고 때도 양도차익에서 장기 보유와 기본공제를 뺀 과세 표준에다 세를 곱해준다. 그 다음에 누진세율 적용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지면 합산해서 세액 계산한다. 합산이란 말, 요 두 군데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확정신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하는 거죠. 올해 당해년도라고 그래요. 이렇게 양도일에 속하는 당해년도치를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해주는 거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주는 것이 확정신고다. 이것도 확정신고 대상이야. 올해 1년치를 계산해봤어. 그랬더니 과세 표준이 없거나 1년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결손이네, 손해봤네. 이런 경우도 꼭 뭐한다?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 손해본 것도 전체적으로 양도시 손해본 것으로 나오더라도 원칙상 무슨 대상이다? 확정신고 대상이다. 꼭 결손이 생긴 사람도 확정신고 대상이다. 물론 올해 손해본 것을 내년도, 내후년도 소득으로 이월하여 공제되지는 않아요. 당해년도 양도차손, 올해치 양도차손 손해본 것은 내년도, 내후년도 소득에서 이월하여 공제되지는 않는다. 이월하여 공제되지는 않지만 결손금이 생긴 사람도 원칙상 뭐 대상이다?
확정신고 대상이다. 그 이유는 누구한테 팔아서 손해 봤는지, 누가 이거 취득자인지 이거를 우리가 관리가 돼야 돼. 그래서 과세관청은 이걸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 입장은 손해 봤어도 뭘 해야 된다?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지.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 물론 당해년도 결손금은 손해 본 것은 내년 소득으로 2월은 안 된다. 이 내년으로 2월에서 공개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언제 한다? 확정신고는 꼭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한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신고가 생략이 있어요. 확정신고 생략. 이미 예정신고를 이미 한 사람이에요. 이미 예정신고를 해봤어. 예를 들면 내가 3월 달에도 팔고 7월 달에도 팔았다. 그러면 3월 달에도 7월 달에도 각각 예정신고 했어요. 예정신고 했습니다. 각각. 그럼 이미 뭐 예정신고 했으니까 다음 연도 5월 달에 이걸 또 뭐 확정신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인물 잘 나와 이거.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 안 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정신고 했으면 나중에 따로 5월 달에 내년 가서 5월 달에 가서 확정신고 할 필요도 없다. 확정신고 할 필요 없다. 다만 꼭 확정신고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3월 달치도 누진세율이고 7월 달치도 누진세율이요. 그럼 이것도 구간별로 누진세율 이것도 6%부터 45% 구간별 누진세율이네. 그럼 누진세율이 1년에 2차례 이상 이루어졌네. 그러면 7월 달에는 이미 3월 달치까지 뭐 한다? 합산하여 그래서 합산해서 세액을 다시 합산해서 신고해라고 그랬죠. 근데 합산하여 신고되지 않아 버렸다 이거요. 그래서 꼭 요 예정신고 때 2차례 이상 양도자가 이를 이미 신고된 것이랑 다시 합쳐서 신고가 돼야 되는데 합쳐서 신고되지 아니하면 이걸 합쳐가지고 반드시 다음 연도 5월 달에 뭐 해야 된다? 확정신고해야 된다 이거요. 이렇게 합산하여 예정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뭐 해야 된다? 합산해서 뭐를 해야 된다? 확정신고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 사람도 해야 돼 확정신고를. 당초 신고된 세금이 그래. 당초 신고된 세금이 무조건 끝에 가서 달라지는 경우 그러면 무조건 당초 신고된 것이 어떤 사유로든지 달라지게 되면 세금이 달라지게 되잖아.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확정신고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고서를 제출을 안 하면 무신고는 납부세금의 100분의 20의 가산세란 말이야. 또 사기나 부정은행이라면 신고되지 않는 무신고는 100분의 40의 가산세예요. 그러니까 가산세가 엄청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신고했냐 안 했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누진세율을 2차례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뒷말에 합산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면 반드시 합산하여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 그리고 꼭요 당초 신고된 여러 말이 나와. 당초 신고된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달라지는 이 두 가지 경우. 합산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이 당초 신고된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뭘 또 해줘야 돼? 확정신고를 또 해줘야 돼요. 확정신고 꼭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확정신고도 안 하면 가산세가 있어. 예정신고 때도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확정신고 때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 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가산세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예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예정신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고 확정신고 때도 신고나 납부 등을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이렇게 적용하는 거 맞아요. 적용해요. 단서가 있어. 다만 예정신고 때 이미 무신고니 납부니 이렇게 신고 납부라고 그래. 신고 납부 등에 대해서 가산세가 이미 부과됐어. 그럼 예정신고 때 신고 납부 등과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그 부분이라고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때는 다시란 말 들어가. 똑같은 다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당연하겠죠? 이중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은 예정신고 때도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확정신고 때도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예정신고 때 이미 신고납부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됐으면 확정신고 때는
똑같은 가산세는 다시 이중으로 다시란 말 들어가 있잖아. 다시 부과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로 3번은 아직 한 번도 낸 적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몇 년, 한 5, 6년 전에 도입된 건데 이런 경우죠. 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받았다. 근데 비과세나 감면 받았는데 나중에 비과세나 감면 요건을 충족을 못 해버리더라. 그러면 다시 세금을 다시 내야 돼. 다시 내게 되는 상황. 이를 우리가 이제 사후 관리라고 그래. 그러면 다시 내게 되는 사유가 생길 때도 그때도 그래. 그때도 다시 추가로 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이것도 달의 말일 들어가. 이것도 달의 말일에서 2개월 이내에 꼭 신고 납부해 줘야 돼. 그래서 저한테 기회 주면 가로 3이 아직 안 냈거든. 가로 3을 낼 거란 말이야. 그 비과세나 감면 받았다가 다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은 사유가 생깁니다. 이걸 미충족이라고 그래. 비과세 감면의 미충족. 그럼 다시 세금 내야 돼. 이것도 사유가 발생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이것도 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달의 말일에서 더 추가로 더 내야 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서 2개월 이내 해야 된다라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예정신고 때나 확정신고 때 방금 가산세가 분명히 내가 부과된다고 그랬어. 예정신고 때도 가산세가 있고 확정신고 때도 가산세가 있어. 근데 가산세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신고 관련 가산세가 있고 그다음에 납부 지연, 돈을 안 냈을 때 납부 지연 가산세가 따로 있죠. 신고 관련 가산세는 이미 설명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신고되면 납부 세금의 100분의 20 생각나죠? 예, 그리고 혹시라도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부당하게란 말 써줘버려. 부당하게. 이 부당하게가 부정한 무신고예요. 부당하게란 말만 나오면 100분의 40이야. 가산세가. 과소신고도 100분의 10인데 부당하게란 말만 나오면 부당하게, 부정하게 그러면 부당하게만 나오면 100분의 40의 가산세. 그러면 지난 33회 때 양도소득세 문제 5문제 중에서 옳은 것은 그랬어. 이게 옳은 거였어. 이렇게 나왔어.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때는 납부 세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맞죠? 신고되지 않았을 때 100분의 20에. 근데 그리고 가로 안에 이런 말 써 있어.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은 제외.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은 제외해서 신고되지 않으면 100분의 20. 맞죠? 혹시라도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고 미달하여 신고. 미달이란 말 쓰죠. 그러면 과소신고지? 그때는 100분의 10. 그 다음에 부당하게란 말을 써지면 100분의 40. 가산세. 이거 자주 시험에 내요. 그 다음에 가산세가 또 있어. 납부 지연. 조금 전에는 신고이라는 가산세. 세금 신고. 신고를 안 했다. 과소신고됐다. 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납부요. 돈 안 냈을 때냐. 납부가 안 된 거. 납부 지연이에요. 지연이란 말 쓰지.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반적인 것만 하면 돼. 하루 이자율 10만 분의 22. 하루 이자율. 여기 예정신고 납부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 안 하면 하루 지날 때 10만 분의 22, 또 하루 지나면 또 10만 분의 22. 이렇게 납부 지연 가산세, 일일 이자율 10만 분의 22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납부 지연 가산세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가산세가 방금 이제 일반적인 가산세를 봤는데 양도소득세는 이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가 있어. 여기다가 여러분들 환산가액 적용 가산세에다가 99쪽에다가 별표 2개 쳐놓습니다. 99쪽의 가운데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있죠? 자, 이거 실무적으로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제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해요. 건물을 신축. 그러면 신축한 사람이 5년 넘어서 팔아? 5년 안에 빨리 팔아? 뭐 빨리 팔지. 이걸 그 토지에다가 막 건물 져가지고 판 사람들은 금방금방 팔아요. 뭐 5년 지나서 팔고 그러진 않아.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딱 신축해가지고 이 신축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해버렸네. 꼭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틀리게 내버렸네요. 매번 3년 이내로 나오면 틀리네. 5년 이내가 돼야 되네. 그리고 5년 이내 양도해버린 거야. 건물 신축해가지고 5년 안에 팔아버렸어. 양도했어.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우리가 뺍니다. 뭐를? 취득가액을.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빼는 취득가액을 뭘로 해버렸냐? 꼭 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해버린 거야. 이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해버리거나 빼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해버렸어. 환산가액으로 해버렸어. 그러면 무조건요.
이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버렸죠. 그러면 취득가액으로 한 그 환산가액, 감정가액에다가 무조건요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을 더해버립니다. 세금에다 더해버려요. 이렇게 세금에다 더해버립니다. 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해버려. 산출세액이 없어도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돼.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졌어. 근데 이 건물을 졌는데 이 건물이 져가지고 5년 안에 팔게 됐네. 5년 안에 팔았어. 그럼 이제 양도가액에서 이제 그 취득가액을 빼. 근데 취득가액을 해피면 뭘로 해버렸냐?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을 해버렸어. 가정에서 환산가액으로 했다고 해봐. 그러면 환산가액으로 10억으로 해버렸네. 10억? 그러면 10억을 취득가액인 환산가액을 10억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버렸네. 그러면 그 환산가액인 10억에다가 100분의 5요. 그러면 10억에 100분의 5면은 얼마요? 5천만 원. 5천만 원 가산세를 물어야 돼. 별로 안 놀래네. 여러분들, 이거 실무적으로는 엄청 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건물을 져가지고, 건물을 졌는데, 토지에다 건물 졌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건물 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5억에 팔았어. 15억. 토지 땅값까지 해가지고 15억에 팔았어. 근데 빼는 이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10억으로 해버렸어. 그러면 15억으로 판단다 환산가액 10억으로 취득가액을 했어. 그럼 5억의 양도 차익 갖고 양도소득 계산하겠지? 거기다가 뭐요? 5년 안에 팔기만 하면 그러면 이 방금 말한 환산가액 10억에다가 100분의 5천만 원을 가산세로 더 내려고 해봐. 5천만 원을 두 번 말해도 안 놀래네요.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건물 져갖고 파는 사람들 많아. 그럼 5년 안에 팔게 돼.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하거나 환산가액으로 해버렸어. 그러면은 그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의 몇 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5%를 100분의 5 몇 년? 5년 이내. 5년 이내 5%. 다시 한번 5년 이내 5%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이거를 3년 이내 3%로 너무 잘 내. 3년 이내 3% 그럼 7년, 5년 내 5%. 지난 33회 때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33회 때 강의할 때 이거 실무에서도 너무 중요하다 이거. 여러분들 건물 진 사람이 5년 지나서 판 사람들 별로 없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상가등을 졌다. 그러면 상가등을 졌으면 5년 안에 거의 대부분 팔지 5년 지나서 판 사람들 없어. 5년 안에 팔게 돼서 이렇게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해본 사람 많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 감정가액, 환산가액 5% 가산세를 내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 집니까 이제 후회해요. 후회해봤자 이미 늦은 거예요. 일은 이미 저질러진 거예요. 가산세 엄청 무겁습니다. 세금이 산출세금이 없어도 적용합니다. 이거. 세금이 없어도 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를 꼭 적용한다. 반드시 알아두시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가산세 감면이 있죠. 이 가산세 감면은 무조건 이제 이거는 한 3년 전에 신설된 것인데 후로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이걸 이용할까봐 출제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출제 안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내가 예정신고 때 2달 안에 예정신고 해야 되거든. 달에 말해서 2개월이네. 근데 예정신고 기한이 깜빡 지나버릴 수가 있어. 그럼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 못했어.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줘. 그럼 내가 예정신고 때 무신고가 된 거잖아. 그럼 무신고 가산세를 절반을 감면해줘. 100분의 50이라고 해. 100분의 50을 감면해준다. 다 감면해준다. 50%만 세금 가산세 깎아준다. 50%만. 무신고 가산세만 깎아줍니다. 무신고 가산세만 깎아준다는 것. 오케이? 마찬가지요.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 이미 제출했어. 근데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수정이란 말 나와. 수정. 예정신고 때 내가 신고서 제출한 거를 수정해서 다시 신고서를 제출해줘. 그런 경우는 해당 과소신고 가산세를 절반을 감면해줘. 이걸 왜 해당 가산세를 깎아주냐면 신고를 유도하려고 그래. 신고를 유도하려고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가산세를 깎아주는데 다 깎아준다. 100분의 50을 깎아준다. 100분의 50을 그 신고에 대한 가산세만 깎아줘. 일일 이자율 납부 지연 그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줘요. 뭐에 대한 가산세만 깎아준다? 해당 신고
과소신고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깎아주고 무신고는 무신고 가산세를 깎아줘요.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실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람들이라는 것이 깜빡 잊어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예정 신고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막 다른 일들이 생겨가지고 정신줄 나가지고 이 2달이 예정 신고 기한이 지나버릴 수가 있어요. 예, 지나버릴 수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분한테 이거 확정 신고 내년 5월 말까지 확정 신고 기한까지 그 신고서 제출해주면 예정 신고 때 무신고 가산세를 100분의 50 가산세 절반을 감면해 줍니다. 깎아줍니다라고 큰 소리로 해야 돼. 큰 소리로. 예? 그러면 그런 것도 있어요라고. 예? 그러면 가산세가 만약에 가산세가 2천만 원인데 거기서 50%인 1,000만 원 가산세를 감면 받아봐. 엄청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직 시험에 안 냈지만 결론은 예정 신고 때 신고서 제출한 사람이 적게 신고되어서 나중에 다음 년 5월 말까지 수정 신고서 제출하면 해당 과소신고 가산세 얼마 감면해 준다? 100분의 50. 마찬가지 예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 제출 안 한 사람이 다음 년도 5월 말까지 확정 신고서 제출해 주면 해당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근데 우리 시험은 요건 냈어요. 요건 냈습니다. 이건 냈어요. 실제로 예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되지 않았다. 안 했다. 그러면 확정 신고하게 되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실제 이건 내기는 냈어. 예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이 나중에 확정 신고 제출하면 가산세가 없다. 틀려. 가산세가 부과하는데 해당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얼마만 감면해 준다. 100분의 50을 감면해 준다는 거야. 가산세 없다가 아니라고요. 해당 가산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됐죠? 예, 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결정경정 징수환급인데, 자, 이 결정경정은 계속 출제되지 않고 있다가 작년에 33회 때 처음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다른 선생님은 이런 것도 강의를 안 했어. 나는 끝까지 했어, 이거. 결정경정도 알아둬야 된다. 자, 일단 우리는 이제 양도소득세는 내가 신고해 주는 거야. 내가 신고해서 결정이 돼. 내가 신고해가지고. 근데 내가 신고되지 않아 버립니다. 예정신고냐 확정신고냐 내가 신고되지 않거나. 그러면 세무서장이 내 세금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미 신고된 세금이 있어. 신고됐어. 근데 탄류나 오류가 있어. 그러면 해당 세무서장이 경정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신고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탄류나 오류 등이 있으면 그 탄류 오류 등에 대해서는 누가 경정한다? 납세에 관할 세무서장. 신고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내 세금을 결정. 내가 신고된 것에 탄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때 어떻게 경정할 거냐 이거요. 어떻게 경정할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어. 동그라미 1항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실질거래가액에서 신고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될 사람이 실질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안 해버렸어. 그러면 해당이에요. 해당 세무서장은 결정할 때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추정해 가지고도 내 세금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 거래가액으로 내가 신고를 했어야 돼. 실제 거래가액으로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제 거래가액에서 내가 예정 신고도 안 하고 또는 확정 신고 안 해버렸다니까. 그럼 내가 신고되지 않아 버리면 세무서장이 내 세금을 결정할 거 아니야. 세무서장이 결정할 때 무엇을 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다.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가지고 나의 실제 거래가액으로도 뭐한다? 세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고된 것이 있어. 내가 신고된 것이 세무서장이 조사한 확인된 금액과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신고된 금액하고 해당 세무서장이 확인된 금액하고 달라. 그러면 내가 신고된 것 세금을 안 하고 세무서장이 조사된 확인된 가액으로 세금을 경정한다. 내가 세금 신고해놨는데 해당 과세관청에서 확인했네. 근데 확인한 거하고 내가 신고된 거하고 무조건 달라. 그러면 뭘로 해야 돼? 세금을 세무서장이 확인된 드러난 걸로 해야 되지?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그래야 되죠. 나는 적게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과 달리 신고돼 있더라. 그러면 세무서장이 조사 확인된 가액으로 세금을 무조건 한다.
경정합니다. 그러면 세무서장이 이렇게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도 세무서장이 경정할 때도 당연히 실질거래가액으로 해야 돼. 당연히 실질거래가액으로 해야 돼. 근데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세무서장이 경정할 때도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이것도 똑같이 가. 매감환기로 가. 이것도 똑같이 뭘로 간다? 매감환기로 간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이런 순서로 갑니다. 자, 결론은 우리는 이렇게 신고되지 않거나 또는 신고 내용에 탄류 등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데 실질거래가액에 의할 때 그냥 세무서장은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 갖고 세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신고된 금액과 달리 확인되면 새로 확인된 금액으로 세금을 뭘 한다? 경정한다는 것. 그리고 세무서장이 이렇게 경정함에 있어서도 실질거래가액이 확인할 수 없거나 인정할 수 없으면 똑같이 세무서장도 어떤 순서로 추계해버린다? 매감환기 이런 순서로 추계 경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징수환급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납세지 이미 설명했잖아요. 양도소득세 주소지로 양도자 주소지로 가야 되지 양도 물건 소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토지 팔더라도 여러분들은 주소지요. 양도한 사람의 주소지가 납세지 관할이다. 이거 주소지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징수환급은 작년에 출제해서 올해 절대 똑같이 안 나와. 안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다음에 이건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안 해도 되고 이거 하나는 좀 아셔야 돼. 이거.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낼 때요. 양도소득세 낼 때 무조건 양도소득세 세금의 10%, 10분의 1이라고도 해도 돼요. 10% 금액을 별도로 지방소득세로 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1,000만 원 내게 되면 10%인 100만 원을 뭣도 같이 내야 돼. 지방소득세 이걸 우리가 개인이 부담하는 지방소득세다. 그래서 개인지방소득세라고 그래요. 개인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낼 때 뭣도 낸다?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낸다. 양도소득세 세금의 몇 퍼센트? 10%. 10%. 그럼 양도소득세 1,000만 원 내면 10% 100만 원 더 내야 돼. 뭘로? 지방소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야. 양도소득세 1억을 내게 되면 또 10% 1,000만 원 지방소득세. 여러분들 소득세 낼 때도 지방소득세 붙잖아. 지방소득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도 소득 있어도 그 소득세 낼 때 10% 지방소득세 내듯이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구분해서 지방소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것.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분납인데 물납은 절대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이미 설명한 바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해서 수용된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틀렸네. 양도소득세는 절대 물납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지없이 틀린 거예요. 절대 물납은 인정이 안 돼. 공공용지 보상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러나 무엇은 된다? 분납은 된다. 분납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분할 납부되려면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여 그래야 돼. 납부 기한 10일 전 나오면 안 돼. 분납은 납부 기한 날짜까지만 신청하면 되는 거야. 예정신고 납부 기한, 확정신고 납부 기한, 그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면 돼. 분납 신청하면 돼. 그리고 이제 분납 신청을 해서 납부 기한까지 일부를 낸단 말이에요. 납부 기한 안에 일부 내는 거야. 납부 기한 날짜까지 일부만 내. 그럼 이제 나머지 일부는 언제 낸다? 나머지 일부는 이제 2개월 이내라고 그러죠. 2개월 이내, 2달 안에 나머지 일부를 내죠. 그러면 요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 내에 내는 거,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분납 금액이라고 그러지. 이걸 분납 금액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 분납 금액을 물어보지. 최대 내가 얼마를 나눠서 따로 낼 수 있느냐 이거요. 납부 기간까지 일부 냈고 나머지를 2개월 내 최대 얼마를 나머지를 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요 분납할 수 있는 금액,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는 거, 최대 분납할 수 있는 것. 자, 여기 나왔어. 2천만 원 이하야. 자,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 초과돼야 분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미 설명했어. 1,000만 원 초과돼야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으니까 일단 1,000만 원 세금은 넘었는데 2배인 2천만 원 이하가 되더라 이거요. 그러면 1,000만 원 초과된 것만 분납할 수 있어. 그럼 우리 시험에 이거 나왔어. 실제로
1,800만 원이 나왔어. 그럴 때 최대 900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2개월 내에.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려버렸어. 2천만 원 이하이라잖아요. 1,800만 원이잖아. 그럼 2천만 원 이하지. 그러면 900만 원 2개월 분납할 수 있다. 그럼 안 돼. 1,000만 원 초과분 800만 원을 최대로 분납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최대 우리가 1,800만 원이면 최대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800만 원. 1,000만 원 초과된 800만 원. 몇 개월 내? 2개월 내에. 오케이. 근데 2천만 원 초과됐네. 그러면 해당 세금의 50%라고 그래. 100분의 50. 예? 100분의 50. 그러면 이게 실제 나왔어. 우리 시험에 2,600만 원이 나왔어. 2,600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초과지. 그러면 100분의 50인 1,300만 원을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어. 2천만 원 이하 금액이 주어지면 1,000만 원 넘어버린 것만 분납이 돼요. 2개월 내에. 그 다음에 2천만 원 초과 금액으로 혹시 금액이 주어지면 100분의 50, 절반의 세금까지도 분납할 수 있어요. 절대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올해도 또 내. 예, 또 내. 올해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정신고 납부시라고 나와. 예정신고 납부시 납부 세금이 1,800만 원인 경우에는 납부 기한 날짜까지 신청하여라고 그래. 신청하여 800만 원, 1,000만 원 초과분 800만 원을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맞는 거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셔야 돼. 그러면 결론은 그러면 제가 예정신고로 예를 들었던 것은 예정신고 때도 1,000만 원 초과되면 분납할 수 있고 확정신고 때도 1,000만 원 초과되면 뭐 할 수 있다? 분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예정신고 때는 분납할 수 없다라고 틀리게 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분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분납에 대해서도. 자, 그리고 뭐 예제가 있는데 뭐 예제는 이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생략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뭐를 했어요? 양도소득세 부가징수를 설명했습니다. 부가징수 설명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이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자,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꼭 6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국내치, 대한민국의 국내치를 양도한 거예요. 이렇게 국내치를 판 것에 대해서 양도했을 때에 대해서 우리는 저번에 하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외국에 있는 토지 등을 팔게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외국에 있는 토지 등을 팔게 됐을 때는 국내의 양도자산의 규정을 많이 적용해. 그대로 준용돼. 그래서 몇 가지 차이가 있는 거 6가지만 꼭 아시면 돼요. 그럼 한 문제 맞힐 수 있어요. 일단 외국의 토지 등을 팔게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꼭 외국의 토지 등이 양도할 때까지, 외국과 토지 등이 양도할 때까지 국내에 5년 이상이나 주소 거소를 둔 자,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여러 번 우려먹네. 여러 번 우려먹어. 이렇게 5년 이상 된 사람. 그러니까 외국의 토지 등을 양도하게 되면 그날까지 국내 우리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주소라고 그래. 또는 거소를 둔 자가 납세문자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죠? 여러분들 5살 미만은 아니잖아요. 응? 그죠? 전부 5년 이상 주소가 돼 있죠. 저도 40몇 년 주소가 돼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더니 웃고 교수님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자가 오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렇게. 예. 자, 하여튼 우리는 우리나라에 계속적으로 5년 이상 주소 등이 된 사람은 국내치 토지 등을 팔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주택이나 토지 등을 팔더라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5년 이상 된 사람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에서 부동산을 거래가 되면 무슨 돈으로 거래돼? 우리나라 돈으로 거래돼? 미화로 거래돼? 미국 돈으로 거래돼. 그럼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줘야 돼. 이걸 애화 환산이라고 그래. 그러면 언제 어떤 날짜로 환산할 거냐? 실제로 내가 수령되는 날로 환산해야 돼. 내가 실제로 지출한 날로 환산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양도가액은 판 양도가액은 내가 받아. 양도가액은 받게 되지. 그래서 양도가액은 실제 외화를 받은 날이지. 외화를 받은 날짜에 1달러당 우리나라 돈 환율로 계산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취득가액인 필요경비는 내가 지출해서 취득하잖아. 이거는 언제 날짜로?
지출한 날 현재 환율로 환산해야 돼. 너무 중요해. 언제 날짜로 환산하느냐에 따라서 주의해야 돼. 환산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다시 한번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그날 날짜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그때 환율로 환산하겠다 이거요. 실제 받은 날짜 환율로 실제 제출한 날 날짜 환율로 환산해주라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우리는 국외 부동산도 똑같아요. 국내 양도자산 계산 고정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양도가에서 필요비를 빼. 외국 것도 국외 것도 양도가에서 필요비 뺀다니까. 근데 외국 거는요 실제 거래가액이 우리나라처럼 실제 거래가액으로 해. 차이가 얘가 있어. 우리나라 거는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가가 불분명하면 국내 거는 매감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도 국내 거 실제 거래가 불분명하면 매감, 환기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근데 국외 거는 절대 매감기, 매감, 환기, 필요경비, 계산공제 이런 거 적용하면 안 돼요. 국외 거는 무조건요 실제 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 무조건 양도 당시나 취득 당시 그때 시가로 계산해.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대 요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등 이런 거 적용하지 아니한다요. 국외 거는 뭐를 적용하냐 아니한다. 매감, 환기 등 뿐만 아니라 필요, 경비, 계산 공제, 기준 시가, 필요비, 계산 공제 등 이런 것들은 외국의 자산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거 필요비, 계산 공제에 적용한다. 32회 때 기출로 틀렸잖아 이거. 필요비, 계산 공제를 적용한다 틀렸어. 국외 부동산은 절대 적용 안 해. 기준 시가도 적용 안 해. 그리고 실제 거래가로 하고 실제 거래가가 알 수 없을 때만 시가로 하도록 돼 있어. 또 너무 중요한 거 있어. 너무 중요해 이거. 별표 1000만 개 이거. 가로 3번, 4번. 이게 별표 3개인데 우리는 이제 외국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되더라도 장기 보유를 안 된다 이 말이야. 장기 보유 안 돼. 그러나 기본제는 꼭 해줘. 장기 보유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본제는 꼭 적용한다.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국외 부동산 장기 보유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된다? 기본공제는 된다. 그다음에 세율인데 세율은 출제되진 않았는데 세율은 보유기간 등기 여부 안 따져. 무조건요. 부동산 팔았다. 6%에서 45%. 구간별 세율만 적용해요. 구간별 세율만, 초과 누진 세율만. 그러니까 미등기 70% 이거는 국내 자산만 적용해. 왜냐면 외국 거는 우리나라 등기법에 따라 등기 치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외국 거는 미등기라도 100분의 70을 세율 적용하면 그럼 틀려. 국외 부동산은 미등기 되든 또 등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든 1년 이상이든 2년 미만이든 안 따져 무조건. 국외 부동산은 보유 기간이나 등기 여부 등하고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어떻게 된다? 6%부터 45%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한다. 꼭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2가지만 더 하면 돼. 2가지만. 그러면 외국에서 세금이 낸 것이 있을 거 아니야. 외국에서 낸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무조건 이건 세금에서 공제해야 되는데 나는 세금에서 공제받지 않고 이미 여기서 냈으니까 세금을 공제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필요 경비로도 처리할 수도 있어. 외국에서 납부된 세금은 필요 경비로 처리되거나 또는 세금에서 공제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합니다. 선택. 우리 중개사 시험은 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세액공제법만 따른다. 틀렸어. 세금에서 공제해 줄 수도 있어. 이미 외국에서 냈으니까. 그렇지만 필요 경비로도 처리할 수도 있어. 선택이에요. 외국에서 낸 세금은 이중으로 내는 거잖아. 국제적으로. 외국에서 이미 냈고 또 우리나라 또 내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빼줘야지. 우리나라에서는 빼주고 내야 돼.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경비처리 또는 세액공제 둘 중 하나 꼭 선택이다. 세액공제법만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5번은 별표 하나죠. 5번은 자, 여러분들 국내에서도 부동산 취득할 때 대출 받아서 취득하듯이 외국에서도 돈을 빌려서 취득할 수가 많죠. 그러면 외국에서 돈을 차입할 때 외국 은행에서 돈을 차입할 때 1달러당 1,200원 환율이 될 때 차입을 했어. 1달러에 1,200원으로 환율이 될 때 차입했네. 근데 나중에 그 차입금을 갚아버려. 근데 갚을 때는 1달러당 1,000원으로 환율이 떨어졌어. 그러면 빌려올 때는 1,200원 환율이 될 때 빌려와가지고 갚을 때는 외화 차입금을 갚을 때는 1달러당 1,000원 환율로 떨어질 때 갚게 되면 나는 이익을 봐, 손해를 봐? 이익을 보지.
1200원으로 빌려와가지고 1000원으로 갚게 됐으니까 이걸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이라고 그래요. 환차익은 말 그대로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양도소득에서 꼭 제외돼. 제외다 비출 제외. 양도소득의 포함이라고 틀리게 내불잖아. 이러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것은 말 그대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것이지 양도 물건하고 직접 벌어들이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양도소득 제외. 자, 그러면 확인하고 바로 시겠습니다. 국유부동산 나오면 꼭 6가지. 일단 6가지. 일단 5년 이상 된 사람만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 다음에 실제 수령하거나 실제로 지출할 때 환율에 의해서 환산해서 계산해 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액으로 하게 된다. 실제 거래가로 하게 된다. 실제 거래가 알 수 없으면 시가에 따른다. 따라서 필요 경비 계산 공제 등 이런 것들은 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장기부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기본 공제는 적용한다. 장기부위는 안 되고 기본 공제는 적용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외국에서 낸 세금은 세공제법을 따를 수도 있고 필요 경비로도 처리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 선택. 마지막 6번째,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에서만 한다. 제외된다. 그래서 요 6가지 알면 올해 6문제 중에서 5문제 중에서 한 문제 맞춥니다. 올해 나옵니다. 국유부동산 나와요. 나오고 내기로 약속을 해놨어. 꼭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부가징수를 모두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비과세 등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